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명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선포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을 했던 멤버 가운데 한 명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인데요.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이번 논란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의 자격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원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십니다.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들을 100시간 이상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펴낸 책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요즘 유명세를 많이 타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는 속물이기 때문에 질문을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은 많이 나갔습니까? 덕분에 조금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인쇄 수입이. 네. 축하드립니다. 덕분에는 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국 덕분에. 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근데 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책 나온 지 사실 한 15년 정도 됐고요. 예. 역주행한 겁니까 이번에? 네, 뭐 그 사이 조금 더 팔려서 그렇고요. 예. 그 헌법재판소 1988년에 개소했는데 제가 이 책을 썼을 때가 2009년이고 그래서 한 그 재판소의 한 18년 초기 18년 역사를 쓴 책입니다. 야, 시운이 참 중요해요. 네. 아니, 처음 쓰실 때는 이렇게까지 핫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참 전에 쓰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상상이나 했겠어요. 계엄이 다시 선포될 거라고. 네. 그죠? 이제 2탄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2탄이니까 요번에 저기 8대0 그 파면 선고 내린 8명의 재판관 한번 쭉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비하인드에다가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그 파면 결정문이 명문으로 지금 통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또 변호사신데 네. 그 결정문 평가 좀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 쉬운 문장이라고 많이 평가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냥 일반 사건에도 당사자들이 판결문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법률 용어부터가. 그러니까요. 기망 이런 기망은 제가 좀 알아요. 그렇죠. 이게 민법에 들어가는데 제가 기망이라고 써서 어떤 문서를 의뢰인한테 좀 검토를 받았더니 오타 났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기만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근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단어 그렇죠.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일제히 잔재가 되게 많다면. 그렇죠. 일본 그 법률을 좀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정말 일상에서 쓰지 않는. 근데 쉬운 글은 저는 생각이 잘 정돈되면 쉬운 글이 나오지. 쉬운 그 정돈된 생각에서 어려운 글이나 난삽한 표현이 나오진 않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또 많이 수긍이 됐습니다. 결정문을 22분 동안 읽으셨는데 제가 4분에서 5분 넘어갈 때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봤어요. 그 얘기는 제가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 유치원생의 눈물. 네, 그 뿌행했던. 그러니까 다 들어오니까 내용이 다 들어오고 네.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가 다 전달이 쉽게 되니까 더 감정이 더 격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기엔 그러니까 저 최근에 이제 그 헌법 필사 붐이 불었잖아요. 되게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저도 그 결정문에 대해서 한마디 드려도 되나요? 예, 결정문 드물게 저도 뭐 좀 읽은 편인데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요. 드물게 잘 써진 결정문입니다. 드물니까. 예. 그 사실은 이 앞에 이 선거와 바로 앞에 있었던 한덕수 사건 결정문은 아주 논증이 부실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드물게 잘 써줬고 그 약간 배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이 이제 나라마다 다 조항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해도 기본 정신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각 나라의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쓸 때
우리 헌법이 어떻게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서 이 헌법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쓰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생긴 지 한 40년 가까이 되지만 그동안 축적된 판례가 많기는 했어도 이런 탄핵 사건은 역사가 많지가 않고 해서 주로 이런 결정문을 쓸 때 그 비례 심사라고 해가지고 뭐 과잉 금지 원칙 이런 어떤 이론적인 걸로 논증을 해가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왜 이번 사건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을 짚고 있습니다. 가령 뭐 그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관위가 본래는 이승만 시절만 해도 행정부 소속이었는데 3.15 부정선거 때문에 독립기구가 됐다거나 아니면 국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12.12 쿠데타 얘기를 꺼낸다든가 아니면은 이건 직접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판례 번호만 써 있지만 전직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체포 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는 이제 그 80년대 국보위 시절에 그 판사들을 해직한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 사건을 언급한다든가 해서 역사적 맥락을 쭉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이번 결정문 읽으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 40년 정도 헌법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쌓였구나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박근혜 탄핵문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 헌법기관에 보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필사가 네. 그 우리 국민들에 의한 한글 필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영어 필사나 감동적인데요. 국제적 필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충분히 그럴 법하고 네. 이번에 이 결정문도 너무 화제가 돼서 티셔츠로 제작이 됐어요. 맞아요. 그 내용을 쭉 프린트로 해가지고 그 등 쪽에다가 이제 무늬로 그 전문을 넣어서 티셔츠를 이제 이벤트성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견고한지를 좀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네.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오디오 듣고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석 달 넘게 임명을 미뤄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까지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상겸 바로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석한 뒤 핸드폰까지 교체해버린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되고 싶으니까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이 처장 지명을 두고 국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꽂으려는 내란 지속용 알박기 음모라는 거센 반발이 나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이 처장이 현재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일단 그 두 분의 견해부터 좀 듣고 싶은데 M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나올 때만큼 혹은 그 이상의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헌법재판관 하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딱 깡그리 무시한 일단 처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내가 뭐 헌법재판소에서 제 자신이 뭐 판단을 받을 만한 일이 뭐 살면서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저 재판관에게 내가 헌법재판소를 통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8대0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게 한참 커져 있었는데 네. 와중에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또 대비가 되잖아요. 장미애 변호사는 어떻게? 제가 이걸 가지고 다른 그 주변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단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일단 정파 이런 걸 떠났는데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불복이자 사실상 국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국민을 모욕하는 걸 넘어서 저는 헌법을 정말 언론의 표현대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범준 연구원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여쭤보기 전에 오디오 하나 좀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을 골라서 당신 헌법재판관 하세요라는 걸 할 수 없거든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재판관 둘을 골라서 임명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4월 4일 날 탄핵 심판 선고된 당일 MBC 뉴스특보에 나와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때 이걸 우려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한덕수 대행이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네. 저 대통령목 2명과 같이 임명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짚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나온 논리 중에 하나가 탄핵이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고 상황에서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와 파면 결정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사고가 아니라 권위 상태에서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한숨을 쉬세요? 아니 저는 이런 논리를 개발한다는 게 대단히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재판관 3명을 대통령 몫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이유는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행은 대통령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덕수 대행 그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151석 200석에서 가중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끊임없이 논리를 개발하면서 이런 절차가 어색하고 낯선 분들한테 호도를 하는구나. 정말 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고와 권리를 구분하는 학설은 뭐 흔하지가 않고요. 흔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같게 보고요. 이완규 후보자인지 아무튼 뭐 법제처장이 어저께 국회에 나와서 사고 상황과 권리 상황은 다르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것은 사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지만 지금 본인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일단 구분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이론이고 설령 구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고와 거리를 나누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사고는 짧고 거리는 길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고 상황 111일이었거든요. 예,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돼서 파면이 될 때까지 111일이었는데 본인이 지금 거리라고 주장하는 상황은 앞으로 60일입니다. 끝나죠, 그거.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와 거리를 나누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인 시간도 역전돼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이완규 처장 본인이 한다는 것은 낮은 헌법 이해도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논란을 길게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하나 더 짚을 게 일단 헌법 소원 들어갔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들어갔잖아요. 네. 또 주심 재판관이 또 마은혁 재판관이 그렇더라고요. 배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처분은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며칠 안에 나올 수 있잖아요. 2주 안에 나온다 이러고 있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구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나오는 시점은 아무래도 퇴임 재판관 두 분이 다음 주에 퇴임을 하니까 그 전에 선고를 하고 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어떤 점에서? 네. 지금 권한쟁의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들어가 있고 헌법소원도 가처분이 들어가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권한쟁의를 그러니까 원래 권한쟁의 정식으로 제대로 권한쟁의를 하려면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왜 내 권리를 당신이? 그렇죠.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렇죠. 네. 다음 대통령 현재 없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소원을 낸 분이 있으시잖아요. 김정한 변호사가 되셨나요? 내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라는 것인데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은 이제 9명이 안 채워져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내거나 했는데
이 재판관이 제대로 된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문제가 있는 단계라는 것이어서 그 논점은 재판관 그 지명 절차 예. 이건데 네. 이제 그 다퉈야 되는 것은 헌재에서 다투는 것은 재판관 자격이 있느냐를 다퉈야 되는데 다른 문제가 되버리는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이 일단 국회에서 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 추천 몫이니까 이게 이게 적격이 있나 이 문제가 하나가 남고 헌법소원은 내가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나 이런 사람한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건 사실 정말 법원이 이 사람은 공정한 재판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좀 비교적 낮아 보여가지고 넘어야 될 산이 일단 헌법재판 절차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또 논란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측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게 그 타당한 인사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내란 그 혐의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막 대등하게 그러면 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피의자인데 왜 나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되는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은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국민들께 오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설사 거치지 않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국면에서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 재판을 잘못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정말 헌법이 재정립 잘 돼야 되는 이 국면 속에서 내란의 피해자가 헌법의 최후 보루의 기관에 일원이 되는 게 맞느냐. 이거 국민들이 사실 의견을 모아주실 수 있는 사안조차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범주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피의자가 재판관이 되는 걸 가지고 재판관의 자격 문제를 따질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는 것하고 비교하기는 정말 그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게 그 선출직은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것이고 네. 그 투표를 통해서 뽑히면은 그 과정이 그 사람이 어떤 뭐 혐의를 받고 있든지 그것은 일단 해소가 됩니다. 네. 가령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수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시국정가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출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의 약점들,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없애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인데요. 네. 그런 헌법적 정당성을 행사하는 재판관은 스스로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한 외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그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내란과 관련된 주요 사실들 때문에 파면이 됐는데 그것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이 그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공정한 외관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올 그 분이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헌법적 정당성을 국민들이 인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좀 하나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이제 엊그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겹치는 문제, 삼청동 안가 회동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은 이걸 어떤 내란과 연결돼서 볼 수 없다라는 지금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판단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재판관 지명이 정당하냐에 대한 판단에 또 똑같은 잣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법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이 안가회동이라는 게 계엄이 해제된 그 당일날 12월 3일 전이 아니라 그 후인 4일날 저녁 자리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는 휴대전화를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교체를 해서 대단히 의혹을 자초했다라는 것. 예. 그런데 내란의 정확한 가담까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명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지금 단계에 이 교집합이 있는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는 이게 내란에 공모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그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수긍이 되는 반면 지금 수사가 계속 돼야 돼요. 박성재 장관 포함해가지고 예. 그런 사람을 이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증거 인멸의 의혹을 받으니까 그냥 오해에 쓸데없이 사고 싶지 않아서 없앴다. 이런 거는 믿기 어려워요. 이거 솔직하지도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이완규 처장을 갖다가 임명할 수 이제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예. 파면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면은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너무 이상하고요. 재판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얘기하면 안 되고 논리가 그렇게 되네요. 그 9명밖에 안 되는 재판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 지금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게 이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재판소 구성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이 본인의 뭐 예를 들면 배우자라든가 자식을 갖다가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은 그건 매우 위헌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그 이완규 처장 어떤 이유로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이완규 처장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 본인 전부 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런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구성권 남용에 가까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헌법 재판관들도 가처분 판단에 있어서 그게 좀 어떤 고려가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재판이니까요. 예,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인용을 지금 제가 아는 이론으로는 쉽지 않다고들 생각하는 점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말씀 듣고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장유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바로 반발을 했거든요. 거쳐갔던 재판관 가운데 내지 후보자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혹시 떠오릅니까? 도덕적인 기준을 제가 뭐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후보자 단계에서 떨어진 사람은 몇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2012년에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조용환 변호사가 천안함 폭식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물어보자 북한이 했을 것이라는 당국의 발표를 믿지만 법률가로서 내가 보지 않아서 단언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진 사퇴했고요. 2017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투자 문제로 이제 또 낙마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임명을 대통령이 안 했는데. 나중에 이 사건은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그 외에는 임기 중에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재판관이던 이상경 재판관이 단독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누락한 게 드러나서 임기 중에 사퇴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말씀해. 이거하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은 완전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완전 무게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도 사실 결격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정당에서 안 된다고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내란과 관련해서 공모 혐의로 피해자로 입건이 된 건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가능하고 적법한 인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지어 걸어다니는 뭐 미스터 법전이라고 했나요? 미스터 클린. 미스터 클린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정말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 싶네요. 근데 우리 M장은 이제 그 법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그 재판관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가슴 졸였던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안이지만 혹시라도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 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을 혹시나 하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나온 걸 보니 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정치적 성향 분석과는 달리 확실히 헌법재판관으로서 법리적 해석과 합리적 해석을 우선하셨구나, 상식적 해석을 우선하셨구나라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안도하고 그래 역시 헌법재판관들은 달라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정치적 선택이 우선될 것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추천했던 후보자들을 보면 그래도 좀 정치와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왔었는데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혹시라도 헌법재판관이 돼서 선례가 되면 이제부터는 무슨 여야의 정치적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니고 그때마다 정치적 구조에 따라서
누가 더 한 명을 가져가는가의 싸움이 되잖아요. 법리적 싸움이 아니라. 이후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공포심이 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한덕수 대행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앞서 짚었으니까 그건 다시 질문 안 드리겠고 네. 왜 지명했느냐. 네네. 갖고 온갖 썰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범준 연구원은 팩트에 기초해서 좀 분석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방금 그 MC 아원께서 말씀하신 거 연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단순히 뭐 재판관이 보수다 진보다 이런 차원보다도 이완규 후보자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낮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게 만약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했냐면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했는데 곧바로 3주 뒤에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마은혁 무임명은 뭐 네. 권한침해다라고 했고 네. 그 전에 검사 시절에도 당시에 제가 대검 출입하던 기자였는데 예. 뭐 형사소송법 그 312조 뭐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에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비롯해서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럴 때도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법률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완규 처장이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이해가 적거나 그게 아니라면 헌법과 법률을 자기 중심적으로 즉 자기가 속한 기관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속한 기관에 편향되게 해석을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사례는 많지가 않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봤지만 재판관 한 사람만 사건을 연기시키자고 하면은 모든 일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재판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완규 처장 같은 사람이 재판관이 됐을 때 한 명 이상의 역할을 해낼 겁니다. 한 명 이상의 역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 성향의 다른 재판관들에게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잠재돼 있던 성향을 드러낼 사람도 있고 그 성향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보수적 가치를 드러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뭐 시간을 미루자 뭐 이런 시도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때 혼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둘이 있는 게 낫거든요. 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이완규 법제차장은 한덕수의 픽일까 윤석열의 픽일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윤석열의 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과는 일단 뭐 교집합이 크게 없고요. 왜냐하면 말씀 주셨지만 뭐 40년 지기, 전 40년 지기도 헌법재판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과. 네. 과거에 뭐 장모 사건, 검찰총장일 때 대리인 했을 때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적 이해가 낮다라는 점. 그러면 이 사람이 법제처장이 있을 때 어떤 헌법적 법률적인 해석들을 내놓았느냐. 이거는 하나로 저는 정리가 된다고 봐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법리에 맞게 해석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청법, 이른바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전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일단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수용하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이걸 다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해석을 보완적인 이런 해석을 법제처에서 내줍니다. 이거는 그냥 정파의 일원으로서 본인을 자리매김하는 거지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 판단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랑도 계속 뭐 민주당 추천모세 방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이런 사람이 최소한 헌법을 최고 자리에서 해석하고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일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걸 막 기대하는 심리가 엄청 많았었죠. 2명, 3명의 재판관한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정말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우리 확실한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사실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직인 거는 사실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문직이었던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왜 이완규냐?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사법 쿠데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당장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지금까지 진행되던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끌고 간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적 직위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포스트가 되는 인물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 분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거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공소유지까지 얘기하느냐를 두고 어쨌든 적어도 이제 새로운 소추는 할 수 없다는, 기소는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불소추 특권이 거기도 해당되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지, 불소추 특권이 거기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두고 이제 헌법 해석에 문제가 생길 거다 뭐 이런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이 됐든 뭐 고등법원이 되든 뭐 어떤 사건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고 어떤 사건은 여전히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데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 법원이 그 헌법에 대한 해석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 보기에 이 불소추 특권이 여기 그 재판 단계까지 미친다 해서 선고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선고를 하면은 이거는 해석이 여기까지 미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고가 안 되고 있으면은 이것도 중지됐다고 대법원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는 뭐 선고를 해야 됩니다라고 가사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그것을 따를 것인지 약간 의문입니다. 그 헌법 해석 그렇습니까? 재판과 관련돼서 그것을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따른다 하더라도 그 대법원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임기 끝날 때까지 사건을 사실 쥐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언제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선고하라고 누가 문제 제기를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면 저기 계기가 있는 게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가 돼서 대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선고를 하면은 헌법에서 그렇게 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고를 안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선고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하겠죠. 이게 사실은 불소추가 여기까지 포함돼서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에 빨리 선고하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그게 가장, 그러니까 이게 헌법 84조였나요? 그것 때문에 이른바 알박기를 한 거다라는 얘기들을 대단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어떤 형식의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청구인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것과 어쨌든 연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헌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지의 물음표가 있고, 사실상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해당 재판부의 결단이 조금 더 우선시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역시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행정 권력도 의회의 다수도 결국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말 그대로 질풍노도같이 법안 입법부터 쭉 갈 텐데, 그러면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기존 어떤 그 절차에 따르면. 그래서 믿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또 이번에 2명을 임명하고, 기존에 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1명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1명 있고 해서 추천인들만 보면 4명인데요. 그 적지 않은 숫자고요. 그 윤 대통령이 재임 중에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의회의 결정 같은 걸 무력화시켰는데,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그 의회와 행정부를 한 정당에서 다 이제 장악하게 된다면
야당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만약에 야당이 된다고 하면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 헌법재판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위헌으로 만들어서 없애는 겁니다. 네네. 과거 행정수도법도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그렇죠. 무산시켰으니까요. 네. 변형된 형태의 사법적 거부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 표현이 딱 맞는 변형된 형태의 사법적 거부권. 우회적인 형태의. 그러네요. 헌법재판소 구성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처럼 헌법 사건만 따로 떼어서 다루는 어떤 이 기관이 많이 있나요? 외국에 어떻습니까? 크게 나누면 미국식으로 민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을 같이 하는 나라가 있고요. 독일식으로 헌법 재판소를 따로 떼어놓은 나라가 있는데 요새 유행은 이제 헌법 재판소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구성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의회에서 선출을 하고요. 의회에서 특히 또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해서 3분의 2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셋 지명하고 대통령이 셋 내정해서 임명하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 거의 개발한 제도거든요. 네. 세계적 유례 없습니다. 예.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을 아주 잘하는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라고 이게 어떤 계기라고 생각했는지 그 동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헌법재판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법을 바꾼 나라에서 이 제도를 차용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헌법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걸 왜 가져가시느냐.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그 재판관 뭐 방식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가장 말씀이시죠? 문제 있다고 그 학계에서 지적하는 건 대법원장 지명 몫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국회든 대통령이든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출 권력을 파면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국회가 만든 법을 없애도록 하든가. 그런데 대법원장은 뭐냐는 거예요. 대법원장 본인도 임명된 사람이죠. 처지에 왜 사법기관을 자기가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보면은 이 333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 사법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사법기관 그 대법원장의 몫을 법관회의로 아마 바꿔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장이 개인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라고 하는 어떤 전체에서 사법기관 전체가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정파적 대립이 더 극심해지는 이런 문제도 사실 발생하는 건데 독일처럼 의회에서 모두 하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이건 여야 합의가 없으면 헌법재판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정파성을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양당이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여야가 전부 다 합의를 해야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냉정하고 그 솔직하게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서 3분의 2의 그 동의를 받는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한번 바꾼다고 치죠.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꼭 법관이어야 되냐라는 일단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자를 하다 변호사가 됐는데 그냥 느낀 거는 법이라는 것도 그냥 응축된 법 상식인 거구나.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법 해석이나 판결을 받아도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거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이를테면 전 뭐 개인을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데 함상훈 지명자 같은 경우도 2,400원인가요? 버스비를 횡령했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저는 이게 건전한 법상식은 이를테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해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 정말 사회적인 경험이 여러 분야에서 있는 분들을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좀 응축해내는 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저도요. 많은 국민들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판단을 그 9명의 헌법재판관이 하는 것이 옳은가.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저 9명만 바라보면서 그나마도 다 잊지 못하고 이제 8명이 있었으니까 저 8명한테 대한민국의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게 과연 온당한가? 저는 이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고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다행히 좋은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늘 뭔가 운에 의탁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관련해서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범준 연구원께.
요번에도 이제 평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이는 계속 열렸고 열릴 것이다는 네. 계속 뭔가 중계방송식 보도가 있었는데 평이가 열리면 토론이 뭐 재판관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제가 전직 재판관들 취재를 해보면 네. 취재를 하던 시절에 네. 그 재판관들도 토론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이 그 재판 그 결정문에 녹아 들어 있고 되게 풍부하고 네. 결이 많은 결정문을 쓰고 싶어하는데 재판관들 대부분 다 이제 법원장 출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토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붙어서 똑같이 다 법원장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고체계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얘기할 말들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토론이 잘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토론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제가 과거에 기자 시절에 박한철 소장이 있을 때 평이가 너무 짧다는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재판관들이 서로 생각도 비슷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비슷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다른 사람이면은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쭉 이제 어려서부터 봐온 사람들이어가지고 사이가 틀어지면 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사건이 들어오면은 표결을 시작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부터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른 단계에서 좀 더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국회처럼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재판소에 토론이 없다 뭐 이런 취재 기사를 썼더니 당시에 박한철 소장이 저를 부르셔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운 줄 알고 이런 기사를 쓰느냐 그러는데요. 토론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됐을 경우. 그래서 이 탄핵 국면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였던 그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가 이 8명의 재판관 중에 2분의 여성 재판관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예 말을 안 섞고 있어가지고 지금 평의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소식에도 국민들이 민감해져가지고 어떡하나 빨리 토론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의견을 합치시켜야 될 텐데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말씀할 때 이범준 연구원이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미소의 의미는 뭔가요? 저는 잘 그까지 모르고요.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법관 자격이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 과거 사법시험이나 현재 변호사 시험에 붙은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나라도 또 뭐 꼭 많은 건 아닙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일본 전직 최고재판소 재판관 자서전을 번역한 걸 뭐 기회로 해서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이 회의하는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5명이기 때문에 15자리가 있고 뒤에 작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재판관들만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도 평의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곳인데 왜 작은 자리가 있냐 했더니 우리나라 재판관이 우리나라 일본이고 저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그 우리 재판관 중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법률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여럿 있기 때문에 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최고재판소 법에 보면은 법률에 그 법률 베이스가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으로 돼 있지 않고 다만 어떻게 돼 있냐면 15명 중에 10명은 그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으로도 한 5명 정도는 외교관, 뭐 노동관료,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범준 연구원 같은 분도 얼마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 되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일본에서는요, 그 법률 베이스에 꼭 있어야 되는 10명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교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도 5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어찌 보면 보편적 국민적 상식에 기초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어떤 관점도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법전에서 그러니까 의제에서 어떤 거 풀이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재판관 2명 지명 논란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일단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국회의장실에서도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는데 또 하나는 정말 저는 탄핵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너무 위중한 상황이라서 정말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안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가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건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투트랙으로 다 대응을 해서 최대한 늦춰서 빨리 대선 때까지 늦추는 게 일단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히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헌재로가 이제 가처분 그게 이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가 오히려 그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범준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정도 되면은 임명권자나 추천권자가 포기를 하고 철회를 하는데 지금은 맞아요. 한덕수 대행이 포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포기했던 사람들은 포기했던 임명 주체들은 정치적으로 잃을 게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거든요. 네.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잃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그 배후인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잃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약간 어렵긴 한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헌법 이론도 발전하고 하는 거니까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 인사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이범준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